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아들 생일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날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던 걸까? 오늘 처음으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순. 올해 66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자식 생일날 초대받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제 아들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36해 전 제가 새벽 3시에 혼자 택시를 잡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진통이 워낙 빨리 와서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이 쌍꺼풀 없이 날카로웠어요. 생긴 건 아버지 쪽인데 성격은 저를 닮아서 좀 내성적이고 다정했습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친구 생일이면 꼭 작은 선물을 챙겼고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수업 중에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약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민준이가 32살 되던 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이가 이소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소영이는 제게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국화였는데 뭐 국화가 제 취향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성의가 있구나 싶었어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예쁘네. 우리 민준이 눈이 좋구나. 소영이는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좀 묘했어요.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는 그런 웃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 소영이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소영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위아래로 후워봤어요. 사돈어른, 민준이 직장이 공기업이라고요? 요즘 잘 나가는 데는 아니지 않나요? 첫 만남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냥 좀 솔직한 분인가 보지 뭐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갈등을 싫어해서 그냥 넘기는 사람.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식은 2015년 5월이었습니다. 식장에서 소영이 어머니가 하객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소영이가 좀 아깝게 시집 가긴 했는데. 저희 쪽 친척분이 그 말을 전해주셨을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이 행복하니까.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소영이는 올 때마다 뭔가를 사왔어요.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 근데 이상한 건 항상 받아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안 쓰시면 저 줘도 돼요? 어머니, 이 그릇 예쁜데 저 써도 돼요? 처음엔 그냥 생활력이 있는 아이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40년을 모아 산 물건들이 하나씩 소영이네 집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자기 세트, 자개 화장대, 심지어 제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청동 촛대까지. 어느 날 민준이한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촛대 어디 갔니? 아, 소영이가 인테리어로 쓰고 싶다고 해서요. 엄마, 요즘 안 쓰잖아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는데 저는 또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예쁘게 잘 쓰거라.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 그냥 생활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소영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들었는데 민준이 목소리가 너무 기뻐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아빠 된대요.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영이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소영이 입덧이 심해서요. 이번 달부터 저희가 올라와서 돌볼 거예요. 따로 연락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연락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저는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너는 필요 없어.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만실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어머니는 안에 계셨어요. 2017년 3월 14일
손자 박서준이 태어난 날입니다. 민준이가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엄마, 소영이 진통 시작됐어요 했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고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까지 1시간 거리였는데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36년 전 새벽에 혼자 병원 가던 기억이 났어요. 이번엔 제가 있어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소영이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 사돈어른 오셨어요? 소영이 어머니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정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내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오전 6시 반 민준이가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소영이 어머니한테 먼저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첫째 손자예요. 그 광경을 저는 2걸음 뒤에서 봤습니다. 소영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소영이 아버지도 안아보고 저는 거기 서 있었어요. 누가 저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민준이가 뒤늦게 저를 봤습니다. 아, 엄마, 여기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엄마도 안아봐요. 그제서야 내밀었어요. 저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작고 붉은 얼굴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서준아, 할머니다.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산후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소영이 친정 어머니가 와서 2달을 함께 지내셨어요. 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2명이면 힘들잖아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갈비찜. 남편 차로 가져다 줬어요. 현관 앞에 두고 오면서 한 번씩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어머니가 웃으시는 소리, 아이 옹알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소영이 친정 어머니가 내려가셨습니다. 그제야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제 좀 오실 수 있어요? 소영이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엉망이었어요. 육아로 지쳐서 청소도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 해놓고 빨래 돌려놓고 서준이 목욕도 시키고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소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럼 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손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소영이도 육아가 힘드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이게 시작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아들 집에 갔습니다.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해놓고 서준이 봐주고 왔어요. 소영이는 그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유튜브를 봤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손자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서준이가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소영이는 저한테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어머니, 기저귀 가는 법은 이렇게 해요. 어머니, 분유는 70도예요. 가르쳐주는 말만. 그리고 서준이를 데리고 나갈 때는 꼭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 해주세요. 마치 파출부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애 낳고 힘드니까 말이 짧은 거지. 했어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못 참을 일이 생겼습니다. 서준이가 7개월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집에 갔더니 소영이 친구 2명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중이었어요. 소영이가 저를 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저 약속이 있어서요. 서준이 좀 봐주시고 밥도 되면 해놓으세요. 친구들한테는 시어머니야, 애 봐주시러 온 거야 했어요. 애 봐주시러 온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잘 놀다 와라. 소영이 일행이 나가고 저는 혼자 서준이 안고 울었어요. 아이는 제 눈물을 보면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 때문에 또 버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을 위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순간 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의 선택이 맞는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소영이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소영이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었어요.
잠깐 식탁 위에 올려뒀는데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나 요즘 시어머니 완전 이용하고 있어. 크크. 3일에 한 번 왔어. 청소에 밥에 다 해줌. 근데 뭔 말을 해도 그냥 웃고 가더라고. 편하긴 한데 좀 쪼잖아. 쪼잔타. 저를 쪼잔타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제 발등 위에 기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거기 못 가겠어. 왜? 그냥 저는 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날까봐.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또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1번으로. 소영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여름에 터졌습니다. 소영이가 제게 직접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영이의 진짜 속내를 들었습니다. 2018년 7월 장마가 한창이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열어보니 소영이가 서 있었어요. 서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소영아. 연락도 없이 왔네. 들어와.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소영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준이는 카펫에 내려놓으니까 장난감 쪽으로 기어갔어요. 저는 얼른 차를 끓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온 목소리였어요. 말해봐.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요. 민준이 회사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래, 들었어. 구조조정 얘기 나온다고. 네. 그래서요. 어머니,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가 다음 달에 올라가거든요. 당장 500이 필요해요. 500만 원. 저는 잠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네.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말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직접 왔어야 하는데 왜 소영이가 왔을까? 근데 아들 사정이 어려우면 도와야죠. 저는 그날 500을 줬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내년 초에 꼭 드릴게요. 소영이는 봉투를 받아 핸드백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서준이를 유모차에 태우면서 어머니. 그리고 이건 저희 사이 비밀이에요. 민준이 자존심 상하니까. 비밀. 왜 아들 모르게 빌려가야 할까요?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소영이가 나가고 저는 창문 너머로 유모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소영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300이었어요. 어머니, 서준이 유치원 등록금이 갑자기. 전에 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준이 연봉이 다음 달부터 오른대요. 저는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1000. 매번 명목이 달랐어요. 이자, 유치원, 차 수리비, 친정 부모님 병원비. 근데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곧 드릴게요 하고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왜 줬을까요? 아들 가정이 힘들까봐. 손자 얼굴 못 볼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소영이가 저를 받아줄 것 같아서. 그게 부끄럽지만 진짜 이유였습니다. 2년 사이에 제가 소영이한테 내어준 돈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노후 자금이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아껴 모은 돈. 그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저는 혼자 통장에서 뺐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남편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낭 수술이었는데 보험이 충분히 안 됐어요. 수술비로 1,500이 나왔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한테 말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수술 후 회복 중에 민준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한참 있더니 나오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치료비 부족하다고요? 제가 좀 보낼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영이한테 들었어요. 소영이한테 들었다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이는 제 남편 수술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말한 적 없는데. 그러면 민준이한테서 들었겠죠. 근데 왜 소영이가 민준이한테 얘기한 걸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엄마, 저한테 말해요. 뭐든지 말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4,200만 원을 소영이한테 줬다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될지, 저는 또 혼자 삼켰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민준이가 나가고 저는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반전은 다음에 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통장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어요. 소영이가 저한테 빌린 돈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남편이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리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정리했어요. 소영이한테 준 돈을 날짜별로 써보면서. 그러다 제 친구 희경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희경이 딸이 부동산 일을 하거든요. 대화 중에 희경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요즘 빌라 갭 투자 얘기 들었어? 어떤 젊은 주부들이 시부모한테 돈 받아서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 우리 딸이 그런 손님 몇 명 봤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소영이한테 무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관심 있어? 아니요.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단순히 의심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4,200만 원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희경이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좀 조회해 줄 수 있을까? 불법은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는 공공정보니까요. 사흘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소영 명의의 빌라 2채. 각각 2019년 4월, 2020년 1월에 구입. 저는 그 날짜를 제가 적어둔 돈 지급 목록과 맞춰봤습니다. 2019년 3월 저한테 1,000 받아갔습니다. 이자 때문에 급하다고. 그리고 4월에 빌라 매입. 2019년 11월 700 받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 병원비라고. 그리고 이듬해 1월 빌라 매입.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소영이가 부동산 투자를 한 겁니다. 민준이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말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이혼까지 가는 건 아닐까? 서준이는? 새벽 3시에 저는 일어나서 부엌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나는 그냥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잘해주려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민준아, 엄마 좀 봐야겠어. 오늘 시간 돼.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저녁에 민준이가 혼자 왔습니다. 소영이는 서준이 돌봐야 한다고 안 왔어요.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밥을 먹으면서 저는 말을 못 꺼냈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까.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요. 저는 2년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날짜, 금액, 명목.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다 소영이가 빌려간 거예요? 응. 민준이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소영이와 통화한 날짜랑 돈 나간 날짜가 일치하는지. 일치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요? 내가 힘들까봐. 부부 사이 갈라놓기 싫었어. 민준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엄마랑 아들이 둘이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한테 직접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과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들어가서 소영이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다음날 아침 소영이한테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단 한 줄. 어머니,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 남편 아침 밥을 짓다가 폰을 들었는데 냄비에서 찌개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껐어요. 그리고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그 문자 한 줄만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문자 보냈습니다. 답장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 후에 민준이가 왔습니다. 혼자.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까 거기 서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앉았어요. 말을 오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소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엄마 편을 들었다고 저한테 배신자라고. 그래서 너는? 저는 모르겠어요. 서준이도 있고. 아들이 울었어요. 36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두드려줬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말 안 했으면 됐는데.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 탓을 했어요. 혼자서. 민준아, 소영이 마음이 어떤지 잘 들어봐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가정 지켜야지. 엄마가 괜찮다고요?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4,200만 원 빼앗겼는데요. 그게 괜찮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어요. 소영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민준이 없이. 저희 집에 직접.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영이가 들어와 식탁에 앉았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설득해주세요. 저희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미 오래됐어요. 성격 차이. 4,200만 원 빼앗아 간 걸 성격 차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말해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진짜로. 소영이가 멈췄습니다. 내가 돈 되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서준이 봐주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시어머니였어? 소영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나는 내 편이 되고 싶었어. 진짜로. 처음부터. 근데 너는 나한테 그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어.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눈물이 안 나왔을까요?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이혼은 결국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년 동안 저는 손자 서준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3년입니다. 서준이 유치원 졸업도 초등학교 입학도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3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3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이랑 둘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짓고 청소하고 시장 가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잠자기 전에 아들 카톡 확인하고, 답장이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혼자 폰을 내려놓고 자는 날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가끔 전화를 했어요. 명절 때, 생일 때. 엄마, 잘 지내요? 응. 너는?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준이가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컸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학교는 잘 다닐까? 밥은 잘 먹을까? 매일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2022년 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구급차를 제가 불렀어요. 병원에서 혼자 수술동에 섰었고 혼자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30분 만에 왔어요. 소영이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으로 소영이 얼굴을 3년 만에 봤습니다. 소영이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침묵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왼쪽 팔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입원 기간 동안 소영이가 매일 왔습니다. 서준이도 데리고 왔어요. 서준이가 커 있었습니다. 키가 제 허리까지 왔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서준아,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 둘 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소영이가 저한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저는 열어봤습니다. 돈이었어요. 이게 뭐야? 드렸던 거 일부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부는 아직 못 드리고요. 저는 봉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다 갚으려고? 네. 천천히라도.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영이한테 갚을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이소영.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8장.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썼다가 찢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민준이가 어머니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우리 엄마는 이러고 우리 엄마는 저러고 그게 싫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머니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멀리하면 민준이도 멀어지겠다 싶어서. 돈은 부끄럽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인 걸 알면서도 민준이 모르게 빌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내 편이 되고 싶었어. 그 말이 3년 동안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잊히지가 않았어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제 편이 되려고 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편을 발로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다가 슬픔이 왔다가 그리고 이상하게 안타까움이 왔어요. 소영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민준이 때문에 질투를 했다는 것이, 저한테 그걸 말하지 못하고 10년을 산 것이. 저는 그날 밤 잠을 또 못 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 여러분, 소영이의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소영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소영이한테 답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썼어요. 제 이야기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저는 소영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밤새 썼어요.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남편 식구들 사이에서 혼자였던 그 시절을, 그런데도 참고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참으면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아들마저 저한테서 멀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소영아,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섭섭했어. 억울했어. 상처받았어. 그런데 미워하지는 않았어.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나도 며느리였거든. 나도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 보며 살았어.
밥을 먹어도 눈치, 친정 가도 눈치.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 밀어내지 말자고, 참자고, 기다리자고.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는지도 몰라. 내가 너무 많이 참으면서 오히려 내가 나를 만만하게 봤는지도 모르겠어. 돈은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면 돼. 급하지 않아. 그것보다 서준이 좀 자주 보여줘. 그게 더 좋아.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일주일 후 소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전보다 낮고 조심스럽고 진짜 같았어요. 갈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갔습니다. 반찬통 들고 남편이랑 같이. 소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서준이가 뒤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안겼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등을 두드려줬어요. 거실에 들어가니까 소영이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서툴게 어딘가 부족하게. 근데 차려놨어요. 어머니, 드세요.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준이가 옆에서 먹으면서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들었어요. 소영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오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무거운 게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저는 희생했으니까. 저는 참았으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처음에 이상하다 싶을 때 말했어야 했어요. 카톡 문자 봤을 때 말했어야 했어요. 돈을 처음 빌려줄 때 아들한테 알렸어야 했어요. 저는 참는 것이 덕이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항상 덕은 아니었어요. 소영이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 주말은 아니지만 한 달에 2번은 만납니다. 서준이가 커가면서 우리를 이어주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재활 치료 중이에요. 왼손이 아직 불편하지만 웃음은 돌아왔습니다. 밥 먹을 때 맛있다 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에요. 어머니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어머니의 시작이라면 그 아이가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머니의 중간이고 아이가 만든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끝에 서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 서운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서준이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림을 그려줬어요. 크레파스로. 빨간 집, 파란 하늘, 그리고 사람새. 할머니, 할아버지, 나.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걸로 됐다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처음부터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참으셨을까요? 돈을 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셨을까요? 소영이 편지를 받고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가족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며느리 입장이신 분들, 시어머니 입장이신 분들, 모두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요. 저는 윤정순 66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아들로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데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이 어머니는 아마도 매일 밤 혼자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던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이를 낳던 새벽 혼자 택시를 잡았던 그 손이, 현관 앞에 반찬을 두고 돌아서던 그 발걸음이, 아들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먹지도 못하고 버렸던 그 마음이, 그게 잘못인가요? 나는 내 편이 되고 싶었어. 진짜로. 처음부터. 근데 너는 나한테 그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어. 이 한마디가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편이 되고 싶었다는 말.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편이 되고 싶었다는 말. 어머니들은 늘 그렇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참고, 먼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늘 묻고 있어요.
나는 언제쯤 받아도 되는 걸까? 나는 언제쯤 어리광을 부려도 되는 걸까? 그 질문에 평생 스스로 답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은 자식이 먼저 엄마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어머니처럼 혼자 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웃으면서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혼자 들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어머니가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 다 보셨으면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전화 한 통. 엄마 밥 먹었어?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머니는 그 전화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윤정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그려준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 냉장고에 붙어 있다고. 빨간 집, 파란 하늘, 사람 셋. 할머니, 할아버지, 나. 그걸 볼 때마다 이걸로 됐다 싶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오래 남았어요. 이걸로 됐다. 4,200만 원도 10년의 상처도 3년의 공백도 아닌 손자가 크레파스로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이 어머니의 전부를 다독여줬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남는 건 큰 것들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